예,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홍순빈입니다. 저희가 한입 ETF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혹 구독자분들께서 ETF는 그럼 대체 뭐냐?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ETF의 기본부터 그리고 ETF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든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윤재홍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증시 난이도가 뭐 관세 여파에 따라서 조금 높아졌어요. 난이도가 네. 높아졌는데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 좀 ETF 투자에 나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ETF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ETF 좀 설명을 드릴 때 사전적인 정의도 물론 있지만 저는 바구니에 좀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 규칙에 따라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 투자 대상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그 바구니를 통째로 사고 파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기초지수라는 이 규칙이 있고요. 규칙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묶은 다음에 일종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를 만들고 이것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요.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이 ETF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를 투자했을 때 그럼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ETF가 편입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자산들을 한꺼번에 좀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가지 정도 좀 장점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 손쉬운 분산 투자입니다.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비용 측면이에요. 우리가 한국의 대표 지수인 이 코스피 200을 우리가 정말 알주식을 묶어서 이제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ETF를 통해 투자하게 되면 한 3만 원 내외 정도면 코스피 100을 이제 거의 완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손쉬운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이 운용사들, ETF를 파는 이 주체들이 또 경쟁이 또 굉장히 많아요. ETF 시장도 많이 커지다 보니 경쟁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또 상장을 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럭셔리 산업이라든가 혹은 중국 테크 관련된 기업 ETF들 이런 식으로 ETF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손쉬운 분산 투자가 가장 핵심적인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렴한 비용이에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운용자산 상위 100개 ETF들, 이 몸집이 가장 큰 이 100개 ETF들의 평균 운용 보수를 좀 내보면 한 0.14% 정도가 나옵니다. 내가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연간 운용 보수가 한 14만 원 정도 나간다라는 거고, 기존의 펀드가 1%, 2% 금액으로 치면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랑 비교를 해보면 비용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미국이라든가 이 글로벌 기관들도 좀 ETF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양성인데, 요건 제가 좀 잠깐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유동성 측면입니다. 요것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주식처럼 이제 거래되다 보니까 결제율도 주식이랑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펀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ETF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주식처럼 이제 금방 하루 이틀 정도면 현금화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자체가 또 굉장히 좀 많이 빨라졌다 보니까 이 장중 대응하는 게 또 ETF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펀드처럼 오늘 저녁 기준가로 혹은 내일 기준가로 한참 있다 판매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지수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대표지수는 이제 국가별로 그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묶은 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식으로 해당 시장을 좀 대표하는 지수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 체계들이 또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분류한 체계들이 있고, MSCI라든가 FTSE처럼 글로벌 기관들, 지수 산출 기관들이 있어서 이런 기관들을 이제 좀 해당 ETF들도 좀 나와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자산 상위 3개, 몸집이 큰 3개 ETF가 전부 S&P 500 ETF요. 그래서 가장 어떤 시장을 대표하는 ETF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은 개념이 이제 섹터 산업 ETF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 지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기준, 사람으로 치면 몸무게를 기준으로 묶어요. 몸무게 큰 이제 기업들을 묶는 거죠. 근데 섹터 산업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만지는 일을 한다 이런 기관. 기업들 묶어서 이제 금융 섹터,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 섹터 이런 식으로 묶는 거죠. 근데 섹터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넘어가는 이유는 경기 사이클별로 경기가 이제 위축기냐 내지는 이제 좀 더 이제 성장하는 구간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혹은 방어력을 보이는 그런 섹터 산업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간다. 그럼 이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틸리티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대표지수다. 대표지수 먼저 보시고 내가 이 매크로 상황을 좀 이제 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은 섹터 산업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해당 ETF들은 제가 자료에 좀 링크에 이제 걸어드릴 텐데 자료 보시면 제가 좀 정리해놨으니까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가 굉장히 많은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증시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어떤 산업, 또 섹터를 딱 골라서 그 업종의 어떤 흐름과 방향에 따라가는 ETF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같은 장세에 좀 어떤 ETF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면 좋을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ETF를 뭐 추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ETF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분들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지수부터 일단 시작을 하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S&P 500이라든가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100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이 대표지수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표지수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섹터 산업이라든가 좀 더 나아가서 뭐 테마라든가 혹은 주식 자산이 조금 이제 싫으신 자꾸 변동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채권형이라든가 혹은 이제 금리물 ETF들도 있거든요. 뭐 CD 금리를 또 ETF 상장시켜 놓은 그런 형태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접근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현 시점에선 우리가 또 시장 변동성이 또 워낙 높아졌다 보니까 우리가 현 시점에 좀 변동성을 좀 낮춰서 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주식형 내에서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뭐 채권이라든가 뭐 금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범위를 넓혀서 좀 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지수 따라가는 ETF들이 상당히 좀 국내 투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투자하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또 미국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ETF들도 있어요. 뭐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 상장 ETF 그리고 해외 상장 ETF 이 ETF 사이에는 좀 어떤 차이들이 좀 있나요? 네, 우선 뭐 가격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요. 일단 좀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선 이제 해외 미국에 뭐 직접 상장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투자한 과정에서 환전을 일단 해야 되죠. 달러를 일단 환전을 해야 될 거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ETF를 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당 ETF는 이제 달러화로 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중간에 이제 국내 상장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환율이 좀 반영된다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에 좀 약간 떨어져서 좀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차이점일 것 같아요. 우선 미국 상장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ETF의 배당금, 이제 분배금이 있는데 분배금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 소득세가 나가게 돼요.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해외 지수형 ETF들 같은 경우는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배당 소득세가 나가게 되고요. 이제 과표 증분이랑 이제 매매 차익을 비교해서 작은 거에 대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역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된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율 차이가 일단 좀 있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서 22%가 나가게 되고 이제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ETF들 같은 경우 배당 소득세는 이제 15.4%가 나가게 되는데 이제 언뜻 보면 국내 쪽이 이제 세율이 낮으니까 요걸 하면 무조건 일단 요걸 하면 되겠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좀 액수가 크다 내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좀 관리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쪽을 먼저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 이제 많이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이제 좀 국내에서 많이 하시는 게 그런 연금 계좌들. 연금저축이라든가 뭐 DC 쪽이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혹은 뭐 ISA라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절세 계좌를 먼저 활용하셔서 운용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운용을 하실 때 해외 상장 ETF들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손익 통산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해외 직투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손익 통산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령 제가 A 종목을 매매를 해서 매도를 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종목을 매매해서 마이너스 5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1,000만 원에 마이너스 500만 원을 더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이 합쳐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좀 매매가 좀 잦으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이 좀 더 선호가 되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수익 봤다. 혹은 그리고 마이너스 500본 종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 해외 손실 부분에서는 안 해주다 보니까 요거는 좀 이제 신경 써서 좀 봐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ETF 투자할 때 아까 환율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국내 ETF 같은 경우 ETF 이름이 있고 뒤에 가로치고 H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H가 붙은 것들은 이제 환헤지형 ETF라고 해서 이 환율 변동을 막아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미국 지수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예를 들면 뭐 S&P 500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해당 ETF 가격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S&P 500 자체의 변동.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변동. 쉽게 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S&P 500이 뭐 5%가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만약에 10% 정도 빠졌다. 예. 그러면 지수는 올랐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ETF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싫으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환율이 지금 너무 높은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해지형 ETF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해당 국가가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미국에 대해 투자를 하면서 미국 환율을 해지를 하는 것은 내가 관점이랑 조금 다른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국 지수도 좋아지고 이제 환율도 올라갈 것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환해지로 이걸 막아버린다. 라고 하면 조금 이제 차이가 생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환해지를 하게 되면은 환해지 비용이 또 들어가요. 또 공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환해지 비용은 양국 간의 이제 기준금리 차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좀 더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환해지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얼추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해지 비용이 이제 들어가요. 예를 들어 뭐 3%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S&P 500이 1년 동안 한 1% 정도 올랐는데 환해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제 국내에 투자하는 환해지 ETF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환 노출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전략적으로 뭐 환율이 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실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뭐 환해지 ETF를 넣어서 좀 운용을 하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좀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좀 따져보면서 좀 투자에 나서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ETF 지수를 좀 따라가는 ETF가 있는 반면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뭐 은퇴를 이제 목전에 두신 분들도 사실 되게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분들도 좀 ETF를 많이 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배당 또 안정적인 인컴이 좀 들어오는 그런 ETF들을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ETF들도 배당형, 인컴형 이런 ETF가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배당이라든가 뭐 인컴 관련해서 거기 이제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ETF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ETF들 많이 있고요.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인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해당 자산에 투자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규칙적인 수익이 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좀 비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 뭐 예를 들어 갭 투자라든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배당이나 인컴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당이라든가 뭐 인컴 투자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현금 흐름의 안정성. 배당이라든가 이런 현금 흐름이 월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월세가 끊기지 않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보면 어떻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라든가 인컴 투자 문의를 주시면 배당 ETF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 ETF는 쉽게 비유를 좀 말씀드리면 돼지 저금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저금통.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TF 내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ETF당 평균 한 200여 개 정도의 종목들이 좀 자산들이 들어있는데 해당 그 어떤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에서 나오는 뭐 주식이면 배당, 뭐 채권이면 이자가 되겠죠. 혹은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뭐 커브드콜 같은 경우는 뭐 옵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돼지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서 특정 주기별로 예를 들면 월이 됐든 분기가 됐든 투자자분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돼지 저금통 채로 드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돼지 저금통 형태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종목에서 배당금을 삭감을 한다라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혹은 뭐 특정 종목의 뭐 주가가 급락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좀 덜하다. 그래서 좀 더 꾸준한 형태의 현금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ETF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배당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상장이 되어 있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이 ETF 컨셉 자체가 배당의 목적을 둔 형태들. 예를 들어서 S&P 500 내에서도 미국 대표 대형주 지수인 S&P 500 내에서도 배당률이 좀 높은 종목들만 묶어서 이제 ETF를 만든다라든가 혹은 여러 개의 종목들 중에서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나간 종목들만 묶어서 ETF를 만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당 자체를 컨셉으로 해서 만들어진 ETF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섹터라든가 산업 특성상 그 배당이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섹터라든가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통신사라든가 혹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접근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는 유형이 이제 배당 성장형이에요. 배당 성장형이요? 네. 쉽게 이해하시면 이제 배당금을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늘려나간 기업들을 묶어서 ETF를 만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간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배당금 늘린 종목들을 묶은 것들을 이제 배당왕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S&P 500 내에서 배당금을 25년 이상 늘린 종목들을 뭐 배당귀족 어떻게 보면 이제 유형별로 좀 유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당 성장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배당금을 장기간 늘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뭐 안정성이라든가 뭐 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배당 성장 기업 중에서 이제 가장 배당금 오랫동안 늘린 기업이 70년 동안 늘려왔어요. 70년 매년.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사실 저도 지금 살아보지 못한 세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1980년 후반에 뭐 오일 쇼크라든가 혹은 2000년 초반에 뭐 인터넷 쇼크, 그다음 2008년 미국발 금융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2010년 이제 코로나발 위기 이런 숱한 위기를 겪어오면서도 배당금을 꾸준하게 이익을 내서 배당금을 늘려왔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당금을 오랫동안 늘린 기업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업력이 좀 안정된 기업들이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배당 성장을 한 기업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배당금 삭감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50년 이상 배당금 늘렸다고 해서 내년에도 배당금 늘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100% 보장은 없죠. 다만 이런 이제 ETF를 통해서 이런 지수를 통해 투자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배당금 늘려온 기업들을 여러 개를 묶고 혹시나 이제 특정 기업이 이탈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컨셉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이 됐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시장 변동성,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건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내가 방패를 가져가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배당 성장 쪽을 먼저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내 쪽 이제 배당 ETF들 좀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국내 고배당형 위주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해외에 검증된 배당 지수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배당 성장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뚜렷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드는 형태 국내 뭐 해외 가릴 것 없이 그런 형태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배당왕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린 이 배당왕 ETF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없는 것이 한국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23년 이후로 이제 상장된 주요 배당 ETF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배당 지수들을 추종한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배당금을 10년 이상 늘려오고 그 중에서도 어떤 뭐 펀더멘탈 요건들을 좀 충족하는 상위 기업들 묶은 그 흔히 이제 슈드라고 많이 불리죠. SCHD 기반의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세제 관련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해외 배당 같은 경우는 연금 계좌에서 그 과세 이연이 안 되는 좀 이슈가 좀 변경이 됐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위클리 옵션을 활용한 커버드 콜 형태의 ETF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국내 배당 ETF도 말씀드릴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월배당 ETF예요. 이제 매 월마다 이제 분배금을 지급한 ETF인데 지금 22년 6월 달에 처음 상장을 했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25년 3월 말 기준으로 찍어보게 되면 해당 ETF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지금 22조가
넘었어요. 22조 원. 3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히 그렇죠. 따지면. 예,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음. 지금 이제 국내에 상장되고 있는 이 배당 관련된 ETF들 보면 거의 다 월배당으로 또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분기 배당, 연간 단위로 배당을 지급하던 ETF들도 지금 월 단위로 좀 전환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월배당 ETF들 보실 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월배당 ETF는 분배금을 지급해드리는 유형 중에 그냥 하나예요. 이게 분기 배당으로 나올 수도 있고 월 배당으로 나올 수도 있고 월 배당으로 나온다고 해서 해당 ETF가 월등하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게 해당 ETF의 기초지수, 해당 ETF가 따라가는 이 지수가 과거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좀 방어력을 보였냐, 그리고 분배금을 꾸준하게 늘려왔냐, 이게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초 지수들을 보면서 좀 투자에 나서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월배당이다, 분기 배당이다 이걸 먼저 보실 게 아니라 해당 ETF의 분배금이 과거 얼마나 좀 꾸준하게 나왔냐라는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배당 투자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총수익률이라는 개념이에요. 총수익률이요? 총수익률. 네. 우리가 배당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일단 ETF들을 배당 수익률 순으로 쭉 내레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높은 배당률 순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건데 총수익률이라는 개념은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주가 수익률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내 계좌가 1억 원인데 배당을 뭐 예를 들어 10%를 받아요.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20% 30% 깨져버리면 내 총 계좌는 플러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총수익률 관점을 꼭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해외 쪽 배당들이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죠. 이제 미국 배당 관련된 ETF들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이제 과거의 어떤 변동성 높아지는 구간에서 좀 일정 부분 검증된 것들이다. 그래서 배당 투자 접근하실 때는 이 총수익률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배당 기초지수의 안정성. 관점, 이 맥락에서 배당 성장 같이 보자. 배당 성장 ETF들이 배당 수익이 당장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2%, 3%, 뭐 한 4% 내외 정도인데 지금 현 시점에 좀 낮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간 뭐 주가 상승이라든가 뭐 배당금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리는 형태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당 성장형처럼 이제 배당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최근에 커버드콜 ETF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커버드콜 ETF도 있고 그리고 또 채권형 ETF도 있고 또 원자재 어떤 현물이나 선물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배당 성장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그런 커버드콜 혹은 채권형 원자재형 ETF 이런 ETF들은 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다른 형태의 또 ETF들도 있을까요? 커버드콜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자료화면 이제 보시면 이제 수익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선 커버드콜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복권을 파는 입장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복권이냐? 지수가 올라가면 당첨되는 복권을 파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예. 자, 기자님이랑 저랑 이제 롤플레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ETF 투자한 입장이라고 하고 이제 다른 투자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스닥 100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수가 좀 단기간 좀 막 쭉쭉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해당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면 기자님께 어떤 복권을 파냐면 나스닥 100 지수가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당첨금을 드리는 복권을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자님 입장에서는 요거 지수가 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참여자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 기자님은 해당 복권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해당 복권을 이제 1,000원에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럼 기자님은 이제 1,000원에 이걸 사시겠죠. 그러면 저는 1,000원의 수익이 일단 생겨요. 그렇죠. 일단 생기는 거죠. 그렇죠.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고 복권 만들어서 팔면 1,000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1,000원이 저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커버드콜의 기본적인 원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 첫 번째로 제가 예상한 대로 지수가 기었어요. 지수가 이제 안 올라가고 그냥 옆으로 횡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해당 복권은 꽝이 되겠죠. 꽝이 되면은 제가 수익이 빵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기자님께서는 이 로또도 당첨 안 되면 날리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날아가는 거고 그 1,000원의 판매 금액은 저의 수익이 돼서 이게 이제 분배금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스닥 100이 올랐어요. 기자님 예상대로 나스닥 100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기자님께 당첨금을 드려야 되겠죠. 1,000원을 일단 받았고요. 당첨금은 이제 기자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해당 당첨금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첨 금액이 늘어나는 복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수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기자님은 일단 당첨금을 받겠죠. 당첨금을 받게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ETF 투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스닥 100 지수는 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고 복권을 판 1,000원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복권을 안 팔았으면 이제 제 계좌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기자님께 복권을 팔았으니까 당첨금을 지급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이상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제 계좌 수익률은 막혀요. 나스닥 100 지수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만큼 제가 기자님께 당첨금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속된 표현에 똔똔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수익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 구간까지는 이제 올라가다가 상방이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당첨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익이 더 안 나게끔 딱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커버드 콜이라는 구조 자체는 내가 지수가 올라가면 당첨금을 지급해야 되는 복권을 파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가 횡보하면 가장 유리하지만 지수가 올라가면 당첨금을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방이 일정 부분 막힌다. 물론 이제 하락하게 되면 기자님도 당첨금을 날리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초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손실 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금은 남아있는. 그래서 내가 그냥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판매금만큼은 좀 더 쌓여있는, 덜 빠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할 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커버드콜 형태는 이제 횡보할 때 가장 유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버드콜보다는 그냥 일반 커버드콜 낮은 형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커버드콜 중에 굉장히 높은 배당들 주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배당 주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커버드콜 ETF들도 있는데 그런 ETF들 보면 막 30%, 40% 막 많게는 막 50%, 60% 이렇게 배당 주는 ETF들도 있어요. 언뜻 봐선 배당률이 높아서 좋을 것 같은데. 높은데 총수익률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금을 까서 주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런 이제 원금 까서 주는 부분들은 미국 현재 투자하는 분들은 세금이 안 나가요. 원금 까서 주는 부분, 수익 원천이 두 개인 거죠. 내가 원금을 까서 주는 부분, 복권을 팔아서 주는 생긴 수익 두 가지가 원천이 있는데 원금 까서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안 나갑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손해겠네요. 그렇죠. 내 돈 내고 내 돈 내가 받는데 세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 이런 것들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커버드콜은 일단 기본적으로 횡보에 유리한 상품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채권형이라든가 이제 원자재 이것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채권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지수가 채권에 묶어서 만든 ETF입니다. 원자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ETF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투자한 ETF. 예를 들면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원자재와 관련된 산업 ETF.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자체에 대해 투자한 ETF도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이제 현물로 이제 운용한 ETF도 있어요. 현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뭐 ETF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해당 ETF가 원자재를 운용을 할 때 원자재를 실제로 보유하는 ETF들입니다. 예를 들어 금 ETF다 라고 하게 되면 이 ETF가 금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ETF들은 현물이 아닌 선물로 운용을 해요. 금 같은 경우는 뭐 보관도 용이하고 유동성도 좀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한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어떤 가격에 대해서 거래하는 뭐 증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구간 끊어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뭐 월이든 분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선물별로 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다음 분기 정도 만기가 되는 선물이랑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원유 가격이랑 원유 ETF랑 장기적인 성과를 좀 쭉 찍어보면 괴리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수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해요. 백어데이션이라고 해서 선물이 좀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정방향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수익이 쌓이기도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미래 가격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요거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원자재 산업 ETF들, 그래서 요걸 대안으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해당 뭐 산업 ETF,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산업 ETF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이제 원유를 뭐 채굴하는 기업, 뭐 탐사, 뭐 찾아내는 기업도 있을 거고, 뭐 요거를 이제 채굴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요거를 정제해서 이제 실어 나르는 기업도 있을 거고, 요걸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뭐 세부 산업들도 또 있어요. 혹은 뭐 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광주,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 채굴 ETF.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특정 기업들로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롤오버 비용이 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장점. 다만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원자재 전망이랑 기업 실적이랑 조금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재는 올라왔는데 이제 기업은 빠질 수도 있어요. 요거. 그리고 세 번째는 채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고정 비용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강을 발견하고 이걸 채굴하고 이제 채굴하는 뭐 기계들을 돌리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깔린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 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특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금 가격이 뭐 $1,500다.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고정 비용이 한 $1,300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해당 기업의 수익은 $200 정도가 되겠죠. 근데 금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서 뭐 $2,000가 됐다. 라고 해야 되면은 $800를 그렇죠. $800. 이 영업이익이 $200에서 $800, 4배가 확 늘어나요. 원자재 가격은 $1,000에서 뭐 한 $2,000 정도로 이제 한 2배 정도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투자한 ETF,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산업에 대한 ETF가 있고, 원자재에 직접 투자할 때는 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물로 운용되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을 감안해야 된다. 산업의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높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좀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ETF가 다양한 게 많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허버드콜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한데 국내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실 ETF가 있어요. 레버리지 ETF라고 아마 굉장히 유명한데 주로 이제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뭐 테슬라 주가를 2배 추종하는 ETF 혹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해서 하는 그런 ETF들이 있는데 오히려 아니면 좀 거꾸로 뭐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보는 이런 ETF들도 있는데 이게 뭐 이제 3배 추종한 ETF의 경우는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땐 또 3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ETF들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화면에 이제 그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순매수 상위 해외 ETF들 좀 보시게 되면 상위권들이 전부 다 이제 레버리지들이에요. 높네요. 예. 네, 테슬라 뭐 2배짜리라든가 뭐 반도체 말씀 주신 뭐 반도체 3배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초 지수의 배수를 연동하도록 만들어진 ETF다. 그래서 뭐 배수는 뭐 2배수도 있고 3배수도 있고 많게는 이제 7배짜리까지 좀 ETF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ETF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수가 이제 올라갈 때 내가 뭐 2배, 3배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ETF인 거고, 반대로 이제 인버스는 이제 빠질 때 수익을 내는 거다 보니까 부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ETF인데, 배수가 붙었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좀 더 확실히 이제 강할 때 가능하겠죠. SEC에서도 이런 ETF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3배수에 대해서 이제 ETN을 통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ETF 보세요라는 것보다는 위험해요라는 관점을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신중하고 거죠? 가급적이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리스크 사항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보수가 좀 굉장히 높고요. 숨은 비용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운용 보수 자체도 일반적인 ETF들에 비해서 좀 높아요. 아까 이제 미국의 운용자산 상위 100개 ETF들 평균이 한 0.14%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레버리지 ETF들 같은 경우는 평균 운용 보수가 1%가 넘습니다. 1%가 넘어요? 네, 그래서 한 거의 그냥 대표주수 대비해서 거의 7배, 8배 넘는다라는 거고,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3억을 투자한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2억, 3억을 투자한 효과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입을 해서 운용을 해요. 차입을 해서 뭐 선물을 이제 운용을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차입 비용도 들어가게. 두 번째는 제일 문제점이 회복이 안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자료 화면에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이 주가 하락에 따른
이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을 좀 예. 정리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높게 예. 올라가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20% 빠졌어요. 음.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 데 필요한 수익률은 20%가 아니라 25%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번 제가 이제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예. 100달러짜리 해쪽 얘기하는 100달러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80달러로 20%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가 올라가면 해당 ETF의 가격은 100이 아니라 96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80에 20%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예. 96이 됩니다. 마이너스 4%예요, 여전히. 그러면 이게 온전하게 100이 되려면 25%가 그러네요. 올라와줘야 20이 돼요. 올라가야 되니까. 그쵸? 예. 예. 좀 더 이제 수익률이 많이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50%가 빠질 때는 50%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가야 되죠. 아, 그러네요. 2배가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주가 하락에 따른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들은 이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럼 100까지 올라가려면은 결국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올라가야 되네요. 올라가야 되는 아.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런 ETF들이 보통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레버리지 ETF들 중에서 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개별 종목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형주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최근에는 또 중소형주들 대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대형주들도 그렇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30-40% 움직이는 경우들이 또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케이스가 이제 아이온큐 3배짜리 ETP였는데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였거든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9월 1일부터 1월 초까지 해서 거의 한 4,700%가 올랐어요. 4,700%.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쭉쭉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25년 1월 8일 날 아이온큐 주가가 30% 넘게 빠졌어요. 데일리로 거의 39% 정도 빠졌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 빠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곱하기 3하면 마이너스 120이죠. 다행히 뭐 돈을 뭐 가져와라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0이 되죠. 해당 ETF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0이 됐어요. 아, 그럼 그냥 아예 손실이 나는 거네요. 원금 손실인 거예요. 내가 뭐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뭐 47억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0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특히나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주의하셔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이 시간인 거죠. 주가가 당장 빠지더라도 이제 시간을 또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돌리는 그런 투자다 보니까 내가 처음 이제 ETF를 접하시면서 이런 게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자. 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ETF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런 ETF들이 보통 좀 어떤 뭐 지수를 좀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좀 기초 지수 대비해서 좀 초과 수익을 내는 또 액티브 ETF가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ETF는 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액티브 좀 말씀드리기 전에 채권형을 좀 먼저 아까 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좀 예, 빠뜨려가지고 예, 채권형을 예, 좀 예.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채권형 ETF는 이 채권들을 묶어서 만든 이제 ETF입니다. 이 채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빈문서죠. 돈을 빌려주고 이 빚에 대해서 갚겠다라는 걸 증서한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형 대비 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께 상대적으로 좀 나은 ETF인데, 채권형 ETF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예요. 누가 이제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빚을 낼 수도 있고, 혹은 뭐 지방 정부가 빚을 낼 수도 있고, 혹은 기업이 빚을 낼 수도 있고. 근데 기업 중에서도 이제 신용 등급이 높은 이제 주체가 기업이 만들 수도 있고, 신용 등급이 낮은 주체가 그 채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간입니다. 내가 이 빚 문서의 만기, 내가 언제까지 빚을 갚을게. 네. 요게 짧은 ETF들도 있고, 뭐 당장 뭐 다음 달 뭐 1년 후일 수도 있고, 뭐 20년, 30년 후일 수도 있죠. 이거에 따라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약간 브로드하게 주가가 되겠죠. 국가. 미국, 뭐 한국,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 됐든. 그래서 한 3단계 정도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이제 어떤 주체가 어떤 이제 만기로 발행을 했냐, 요 3단계 정도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들 많이 투자하시는 채권형 ETF가 미국 국채 장기물입니다. 장기물. 예,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만기가 많이 남아 있는. 근데 만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이 많이 움직여요. 예.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되는 채권, 당장 내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후에 갚겠다라는 채권은
어떻게 보면 망할 위험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리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성도 좀 높다 보니까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정적인 건 아니다. 만기가 뭐 장기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구분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채권형 ETF 접근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또 세 가지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채권 전방향 ETF가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채권 가격 움직이는 거 줄이면서 채권 이자를 최대한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기 매칭형 만기 매칭. ETF들이 있어요.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만 묶어서 이제 채권을 짭니다. 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정방향 ETF들 같은 경우는 채권을 특정 만기를 정해놔요. 장기다, 예. 단기다, 뭐 초단기다라고 정해놓고 채권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이 채권을 이제 묶는 ETF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뭐 한 19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얘를 빼고 채권을 새로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말 최악의 경우에 금리가 이렇게 일방향으로 쫙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ETF 가격은 쭉 빠지게 돼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ETF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싫어 라고 하신 분들은 특정 시점에 그냥 만기가 되는 채권들만 묶어서 이제 ETF를 만드는 거죠. 예. 만기가 만들고 예를 들어 뭐 2028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만 묶어서 만들었다. 예. 근데 이제 2028년에가 무슨 일이 생기냐? 채권 만기가 되면은 요거를 새로운 채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뭐 12월 됐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청산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 만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잔여 만기, 평균적인 잔여 만기는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변동성 자체는 좀 줄어들고요. 내가 현 시점에서 보는 이 금리를 거의 만기까지 거의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최대한 이제 금리 변동성을 좀 낮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CD 금리라든가 이런 금리물 ETF 금리물 ETF. 네, 예.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운용자산 1위가 CD 금리 ETF거든요. 예.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뭐 CD 금리 뭐 2% 후반대에서 뭐 3% 초반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금리를 ETF 가격에 녹여서 이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ETF들 가격 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예. 예를 들어 뭐 그냥 CM에 넣어두면 이제 금리가 나오는 것, 현금 나오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내가 이제 가격을 반영해서 가져가는 그런 뭐 ETF 중에는 요거를 이제 분배금도 지급하는 ETF들도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지금 뭐 이런 유형도 있고 미국 시장 보시면 뭐 티커로는 뭐 SGOV라든가 뭐 이런 ETF들처럼 초단기물들을 운영하는 또 ETF들이 있습니다. 뭐 0에서 3개월, 뭐 1에서 3개월 이런 ETF들 같은 경우는 만기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가격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이자 받은 거 혹은 이제 팔아서 수익 운용해서 수익 생긴 거를 분배금으로 지급 그럼 툭 또 찌끔찌끔 올라가다가 툭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미국채 단기 뭐 지금 한 4, 5% 연간 기준 4, 5%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CD 금리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지금 3% 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 2%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채 단기물 같은 경우도 미국채 단기물이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경우들 2020년처럼 뭐 0%다 그러면 금리가 안 나올 그렇죠. 배당금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런 것들. 그렇죠. 이제 뭐 손실가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그래요? 같은데 어쨌거나 요 중요한 건 내가 현 시점에서 보는 수익률이랑 미래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이제 수익률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번 여쭤봤던 액티브 ETF, 뭐 채권형도 있을 것 같고 주식형 ETF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액티브형 ETF들은 패시브형 ETF와의 차이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패시브형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제 ETF 말씀드릴 때 이제 규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 대형주 500개 모여. 여러 개의 기업들 중에서 이제 몸집 큰 애 500명 모여. 라고 하는 거고, 혹은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몸집 큰 200개 모여. 뭐 이런 식인 거죠. 규칙들이 있고 기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넣었다 뺐다 하죠. 근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운용자가
능동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넣었다 뺐다,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펀드 같은 경우도 패시브 펀드가 있고 액티브 펀드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ETF에도 패시브 ETF가 있고 액티브 ETF가 있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ETF 내에서도 이제 액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신규 상장 종목수, 그리고 그 내에서 이제 액티브형 비중 추이 차트를 좀 보시고 계신데, 보시면 신규 상장한 ETF들의 80% 이상이 지금 액티브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2012년 이후 자금 유입 내 이제 액티브 비중 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사실 액티브형 ETF는 저렴한 비용으로 규칙에 따라 투자한다라는 이제 어떤 ETF의 어떤 기본 정신에는 조금 위배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3개월, 1년 단위 어떤 리밸런싱으로는 시장 대응이 좀 굉장히 벅차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액티브형 ETF가 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액티브 펀드로 운영되고 있던 펀드들이 ETF로 좀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동성 측면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펀드에 돈 빼서 좀 ETF로 좀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고 있던 운용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대응을 해야 되겠네 라는 관점에서 액티브형 펀드들이 좀 ETF로 계속 상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용의 용이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존의 이제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액티브형 신규 상장 내에서도 이제 액티브형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자금 측면에서도 좀 액티브 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ETF 입장에서는 수수료나 이런 게 패시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나요? 좀 상대적으로는 좀 평균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액티브형 ETF 같은 경우는 과거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해당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좀 얼마나 좀 꾸준하게 좀 운영을 해오고 있냐. 그리고 액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규칙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액티브 펀드가 이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원칙에 따라서 운용한 게 이제 결과가 괜찮았냐, 요거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ETF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채권형 혹은 뭐 액티브 ETF, 뭐 지수 추종 ETF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좀 주목해야 할 만한 ETF, 제가 뭐 종목을 딱 집어달라 이렇긴 그렇지만 일단 3가지 정도 좀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 ETF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 좀 돌고 돌아서 약간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맥락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현재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결국 불확실성, 이에 대한 대응은 약간 분산,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들어와서 굉장히 뭐 행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빠르게 나오면서, 특히나 관세 정책, 최근에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 자체는 좀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 이제 자료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S&P 500 추이라든가 뭐 변동성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계신데, 지금 4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변동성 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좀 많이 높아졌다. 20년이라든가 2008년 수준까지도 지금 경험을 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미국 주식이라든가 국채라든가 달러, 이 3가지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를 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압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 키우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가장 어떤 부정적인 이슈로 꼽을 수 있는 건 이 파월 연준의장 해임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독립성에 대한 훼손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굉장히 불안했다. 미국 ETF 시장의 자금 동향도 좀 살펴보면 관세 정책 나왔을 때 오히려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주식 많이 빠졌고 그래요? 이거 나중에 완화될 거 기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자라는 부분들 자금이 들어왔는데, 파월 연준의장 해임 시도가 있고 나서는 미국 주식형에서는 그 이후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외 주식형으로는 들어왔는데 미국 주식형에서는 빠졌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좀 물론 마무리가 되긴 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슈가 종식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다. 요거 이번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그쵸. 2018년 12월 달에 나왔던 이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2018년 이제 크리스 쌍몽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놨는데 예. 파월 연주회장 해임 씨도 관련해서 좀 차트 추입 좀 보시게 되더라도 검은색 선 나타낸 S&P 500 금리 인상 있었고 이후에 뭐 해임 보도라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비판하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시도가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종식되는 과정에 주가가 올랐던 과정이 사실 이번에도 거의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제 트럼프 정책 관련 좀 말씀드릴 만한 거는 트럼프 얘기 들어서 행정 조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자료 화면에 이제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역대 정권에 나온 행정 조치들을 좀 정리를 한 차트입니다. 지금 검정색 선이 기존 정권에서 가장 높아요. 검정색 그쵸. 선이 트럼프 1기입니다. 아, 트럼프 네, 얘기예요? 1기고요. 지금 이제 왼쪽에 어마무시한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 게 트럼프 2기입니다. 거의 직선처럼 돼 거의 있는 수직으로 건데. 지금 월별로 지금 찍고 있는 수직으로 거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행정 조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행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기존에 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 내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무원들 분께 이제 그냥 이렇게 해라고 이제 공무원을 그냥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지금 행정명령 내리는 거 보면은 막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막 얘기하고 막 사인을 해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랑 좀 맞다 보니까 좀 아마 트럼프 임기 내내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테이블은 주요 공약을 좀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했고요. 해당되는 이제 행정명령들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법과 질서, 내지는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게 또 뭐 정부 효율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역균형 재조정, 관세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도 좀 나왔는데 정작 이 경제 활성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세 이슈가 좀 일단락된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좀 관련된 ETF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는 게 미국 대형 성장 관련된 ETF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내에서도 이제 성장성이 좀 강한 종목들을 좀 묶은 ETF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편입 상위 종목들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네요. 조금 이제 해당 ETF들 먼저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세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충격은 아직 좀 계속 다가올 이슈예요. 특히나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좀 접근할 수가 있죠. 뭐 경기 침체로 직접적으로 빠지진 않더라도 뭐 유사한 효과라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약간 내구성 이런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뭐 성장주들을 좀 먼저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만한 게 이제 분산 관점에서 좀 중국 쪽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관련해서는 이제 뭐 글로벌 리더, 중국 내에서도 뭐 글로벌 리더라고 좀 뽑힐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묶어놓은 ETF입니다. 지금 뭐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종목을 좀 어떻게 짜냐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섹터라든가 뭐 이런 산업 그룹 내에서 매출 상위 기업들을 좀 뽑아내요. 그리고 이제 일정 이상 비중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발생시키는 기업들을 한번 뽑아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순 30개로 좀 종목들을 골라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좀 고비중으로 좀 뽑힐 위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 상한을 한 7% 정도로 잡아요. 7%. 그래서 주요 이제 상위 기업들 보시게 되면 뭐 비아디라든가 뭐 알리바바, 뭐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고요.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도 이제 미국 기업들 주가에 좀 약간 부침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굉장히 하이테크 산업 내에서 미국의 우월을 조금 뺏긴 뭐 비아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더 이상 이제 고성장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성장 국가에서 이제 중성장 혹은 뭐 저성장을 접어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위 기업들이 독점화가 강화가 된다는 거. 기존에 이제 고성장 시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이런 기업들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데 약간 중성장, 저성장으로 내려올수록 기존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기업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독점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약간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배당 쪽이에요.
배당은 아까 이제 배당 성장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다 보니까 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장 관련해서도 특히나 배당 규조 S&P 500 내에서 배당금 25년 이상 늘린 기업들을 묶은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해당 지수, 기초지수를 수반해서 ETF도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ETF에 또 투자하려면 뭐 투자자분들께서 뭐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도 되고 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계좌 혹은 ISA 계좌로 투자를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뭐 세금 문제 혹은 뭐 투자 전략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좀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해외에 직투하실 때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씀 예. 충분히 드렸다 보니까 좀 넘어가고요. 국내 쪽에서는 이제 절세 계좌들 좀 많이 활용하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 자료 화면으로 이제 예. ISA나 이런 것도 좀 비교가 나가고 있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3년 내지 5년 정도 뭐 단기적으로 자금을 모으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ISA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내가 노후 자금을 모으겠다고 할 때는 연금저축이나 뭐 퇴직계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과세 이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A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해지하실 때 연금저축을 이걸 넘기시게 되면 또 추가적인 공제가 또 주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금 제도가 좀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영상 보시고 이제 참고하실 때는 관련돼서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한 번 더 확인하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ETF 투자하는 분들 관심 있으신 그런 투자자분들께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도 뭐 ETF를 통해서 막 이제 잘 주식을 시작을 했었어요. 주식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관심 가져서 이제 증권사까지 오게 됐는데 ETF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도 5년 정도 지금 ETF 시장 계속 봐오고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시게 되면 나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이제 투자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는 거. 다만 ETF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죠. 수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피해 가시면서 잘 활용하자. 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윤재훈 연구원님을 모시고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ETF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ETF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ETF 초보 투자자들이 참고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